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아무리 운동해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 복근 때문에 혹시 좌절하고 계신가요? 매일 윗몸 일으키기 하는데도 뱃살은 그대로인 것 같고, 오늘 그 보이는 복근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오해들을 좀 깨보려고 합니다. 최신 과학에 기반해서요. 왜 우리의 그 노력이 헛수고처럼 느껴졌는지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복근 운동만으로는 뱃살 빼기 어렵다는 어쩌면 좀 충격적인 진실부터 유전자를 넘어서는 복근 공개의 핵심 열쇠까지 오늘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복근 운동만 집중하면 뱃살이 쏙 빠지고 멋진 식스팩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특정 부위 운동으로 그 부분 지방만 빼는 부분 감량, 이게 과학적으로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 감량이라는 게 사실은 꽤 오래된 오해 중 하나예요. 실제 지방 감소는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지 특정 부위만 딱 골라서 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2011년 연구도 그렇고 2013년, 2007년 연구들도 있고요. 특히 2021년에 1,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메타 분석에서도요. 국소적인 근육 운동, 그러니까 특정 부위 운동이 그 부위 지방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아, 정말요? 흥미롭네요. 그럼 지방은 도대체 어떻게 빠지는 건가요? 복근 운동할 때 배가 막 타는 듯이 아프잖아요. 그게 지방이 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요? 아, 그 느낌. 네, 지방 감소의 핵심은 결국 에너지 균형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더 많아야 하는 이른바 칼로리 결핍 상태가 중요해요. 그때 우리 몸은 저장된 지방을 특정 부위만 아니라 전신에서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 전신에서요. 네, 그렇죠. 지방산 형태로 혈액을 통해서 필요한 근육으로 운반되는 거죠. 운동 중에는 카테코라민 같은 특정 호르몬들이 이런 지방 분해 과정을 좀 돕고요. 그런데 운동할 때 느끼는 그 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건 사실 지방이 타는 게 아니고요. 근육 안에 이제 젖산 같은 대사활동의 부산물이 쌓여서 생기는 감각입니다. 아, 부산물 때문이군요. 네. 게다가 크런치나 플랭크 같은 흔히 하는 복근 운동들은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뱃살을 빼겠다. 이건 좀 효율이 낮다고 볼 수 있죠. 복근 운동은 근육 자체를 단련하는 거지 그 위를 덮고 있는 지방을 직접 태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타는 느낌이 지방 연소가 아니었다니. 와,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겠네요. 그럼 이제 유전적인 요인은 얼마나 작용할까요? 소위 복근은 타고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유전자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정말로요. 복근의 모양, 예를 들어서 복근을 이렇게 나누는 힘줄, 건획이라고 하죠. 이 건획의 개수나 배열 같은 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경향이 커요. 아, 개수 자체가요? 네. 이게 두 줄이면 포팩, 세 줄이면 식스팩, 네 줄이면 에이트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설적인 보디빌더 아놀드 슈왈츠네거도 유전적으로는 포팩이었다고 하죠. 아, 그렇군요. 네. 복근의 좌우 대칭 여부도 유전적 요인이 크고요. 또 지방이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좀 더 잘 쌓이는지, 그리고 살이 빠질 때 어디부터 빠지는지 이런 것도 유전적 영향이 상당합니다.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서도 지방 분포 패턴의 차이가 좀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복근이 보이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하는 가장 큰 단일 요인은 결국 체지방률이라는 겁니다. 체지방률. 네, 유전자가 설계도 같은 거라면 우리의 생활 습관은 그 설계도를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낼지를 결정하는 셈이죠. 유전적으로 포팩이어도 노력하면 아주 선명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유전적 한계가 있어도 노력으로 충분히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식단이나 다른 생활 습관 같은 좀 숨겨진 요인들도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꾸준한 칼로리 결핍 상태를 유지하는 게 기본인데 그 과정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근육 손실을 막고 또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해요. 그런데 장기간 칼로리를 제한하면 우리 몸이 좀 똑똑해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기초대사율 같은 걸 스스로 낮추는 그런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요. 아, 몸이 적응을 하는군요. 그렇죠. 이걸 적응성 열발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이 다이어트에 적응해서 칼로리 소모를 줄여버리는 거죠.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비기스트 로저 참가자들 있잖아요. 네, 압니다. 그분들이 극단적인 다이어트 후에
대사율이 예상보다 훨씬 낮게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연구가 좀 극단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현상 때문에 꾸준히 지방을 빼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또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근육 합성에 중요한 테스토스테론은 감소해서 지방 축적이나 근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다치도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서 특히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이것도 고려해야 할 변수고요. 와, 정말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군요. 시중에 보면 뱃살 빼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제품들도 많잖아요. 바르는 크림이나 허리에 차는 코르셋, EMS 기기 같은 것들이요. 이건 실제로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런 제품들, 소위 지방연소 크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학적으로 지방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일부 성분이 아주 미미하게 국소적인 혈액순환을 좀 돕거나 일시적으로 수분을 빼는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 체지방 자체를 의미 있게 줄이지는 못해요. 일시적인 거군요. 네. 그리고 허리에 차는 웨이스트 트레이너나 코르셋은 착용하는 동안 몸을 압박해서 잠시 날씬해 보이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방을 없애거나 영구적인 체형 변화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호흡을 불편하게 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면 코어 근육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고요. EMS, 그 전기 근육 자극기기 말이죠. 이건 근육 재활이나 근력 강화에는 일부 활용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복부 지방이나 전체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대부분은 광고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식스팩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코어 근육의 진짜 중요성, 이건 어디에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코어는 단순히 미적인 부분을 넘어서 우리 몸의 기능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척추와 골반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코어 안정성을 제공하죠. 우리가 숨 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횡격막도 코어 근육의 일부고요. 또 복부 내 압력을 조절해서 척추로 보호하기도 합니다. 호흡과도 관련이 깊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브레이신이라고 해서 배에 힘을 줘서 코어 전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이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척추를 보호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코어가 약하면 자세가 좀 불안정해지고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부 교차 증후군 같은 것도 관련이 있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강한 코어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정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코어 운동은 단순히 복근을 만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적인 건강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코어의 힘은 눈에 보이는 근육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서고, 걷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에 아주 근본적인 기반이 되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안정성이야말로 우리 일상적인 움직임의 질을 결정짓는 숨겨진 핵심일 수 있습니다. 흔히 식스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복부 정면에 세로로 길게 있는 근육, 복직근, 렉터스 애브도미니스요. 몸통을 앞으로 구부릴 때, 그럴 때 주로 쓰이고 가운데 백선으로 나뉘고 힘줄 교차 때문에 가로줄도 보이고요. 근데 복근이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옆구리 쪽에는 또 다른 근육들이 있죠. 외복사근, 내복사근, external, internal obliques. 네, 맞아요. 복부 측면에 있죠. 섬유 방향이 서로 다르다고요. 대각선으로. 네, 외복사근은 아래 안쪽, 내복사근은 그 반대 방향으로 약간 V자, 역V자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한쪽씩 쓰면 몸통을 옆으로 기울이거나 회전시킬 때. 그렇죠. 측면 굴곡이나 회전. 양쪽에 같이 작용하면 복직근처럼 몸통을 앞으로 구부리는 걸 돕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안쪽에 복횡근, transverse abdominis.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복부를 코르셋처럼 감싼다고 하던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네, 복횡근은 정말 그 핵심 근육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코르셋처럼 복부 전체를 감싸고 있거든요. 복근의 기능이 단순히 몸을 구부리는 거 이산인데 첫째가 바로 그 척추 안정화 그리고 자세 유지 기능이에요. 안정화. 네, 복횡근이랑 복사근이 내추럴 코르셋처럼 척추를 딱 지지해줘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돕고 허리 통증 위험도 줄여주죠. 특히 복횡근은 척추 마디마디 안정성이 중요해요. 요통 예방에도 관련이 깊군요. 그럼요. 둘째는 복강 내압, 그러니까 배 안의 압력 IAP 조절 기능인데요.
복횡근이 수축하면 이 복강 내압이 높아져요. 압력이 높아진다. 네, 이게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 부담을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무거운 거 들 때나 힘쓸 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척추를 보호하는 거죠. 기침하거나 배변 활동 같은 그런 생리적인 기능에도 관여하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흔히 하는 크런치 있잖아요. 네.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요? 네. 그 동작 중에는 오히려 이 복강 내압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 그건 의외네요. 그리고 셋째는 움직임을 만들고 또 제어하는 역할이에요.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굴곡, 옆으로 기울이는 측면 굴곡, 회전. 이건 복직근, 복사근이 주로 하고요.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불필요한 움직임에 저항하는 안정화 기능이에요. 저항하는 기능이요? 네, 예를 들어 플랭크 자세 할 때 허리가 아래로 푹 꺼지지 않게 버티는 거. 이게 신전 방지, 엔티 익스텐션이고요. 또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막는 외측 굴곡 방지, 엔티 레터럴 플렉션, 그리고 몸통이 돌아가지 않게 버티는 거, 팔로프 프레스 같은 운동이 대표적인데 이게 회전 방지, 엔티 로테이션 기능이에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버티는 힘도 중요하다는 거군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야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부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복근이 정말 하나의 팀처럼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개별 근육이 아니라 기능적 단위로 봐야 해요. 크런치 할 땐 복직근이 주동근이지만 복사근도 돕고, 플랭크 같은 운동은 여러 복근이 다 같이 높은 활성도를 보이죠. 아, 그럼 이제 그 흔한 오해, 윗배 운동, 아랫배 운동 이거 따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레그레이즈 같은 거 하면 아랫배에 힘이 딱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아랫배만 운동되는 건가요? 그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좀 어려워요. 1993년에 근전도 검사 EMG 연구가 있었는데 네. 크런치나 레그레이즈 같은 여러 운동을 시켜봤더니 복직근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간의 근육 활성도에 아주 큰 차이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네. 복직근은 결국 하나의 긴 근육이니까요. 특정 부분만 딱 집어서 선택적으로 강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그럼 레그레이즈 할 때 그 아랫배 자극은 대체 뭐죠? 느낌은 확실히 있는데. 네, 그 느낌. 그게 복직근 하부 섬유도 당연히 쓰이지만 동시에 고관절 굴곡근, 힙플렉서라고 하죠. 특히 그중에서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요. 장요근요? 복근 운동인데 다른 근육이 쓰인다고요? 네, 사실 레그레이즈나 싯업 같은 동작의 초기 구간은 이 장요근이 움직임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근은 그때 척추를 안정시키거나 골반을 뒤로 살짝 기울여서 후방 경사, 허리가 뜨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아, 주동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를 잘 모르고 그냥 아랫배 운동이라고만 생각하고 하면 정작 복근 단련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고관절 굴곡근만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 이게 나중에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흑,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어느 근육을 목표로 하는지 그 느낌에 집중하는 인지,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럼 다시 복횡근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 코어 안정성의 기초라고 하셨는데 그럼 크런치 같은 일반적인 복근 운동으로는 이 복횡근이 잘 안 쓰인다는 건가요? 네, 상대적으로 활성도가 낮아요. 복횡근은 몸통을 구부리는 근육이라기보다는 안정시키는 근육이니까요. 아, 기능 자체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복횡근을 제대로 단련하려면 예를 들어 스토머크 베큐움이라고 배꼽을 등 쪽으로 깊게 당겨서 복부를 수축시키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특화된 안정화 운동이 필요해요. 스토머크 베큐움. 네, 그냥 크런치만 해서는 복횡근 강화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 있죠.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런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진짜 기능적으로 강한 중심부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결국 진정한 코어의 힘, 그 안정성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는 식스팩뿐만이 아니라 이 복횡근처럼 깊숙이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근육들, 그리고 다른 복사근, 복직근들이 다 함께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운동 접근법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복근 모형 만드는 걸 넘어서 훨씬 더 기능적으로 강한 몸의 중심을 만들 수 있겠죠. 복근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이 과학적인 기준들, 예를 들어 근전도,
EMG라고 하죠. 이걸 참고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렇죠. EMG는 근육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생체역학은 또 움직임 자체를 분석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관절이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죠. 그럼 일단 가장 많이들 하시는 척추를 앞으로 구부리는 운동? 크런치부터 좀 볼까요? 네, 크런치. 복근 운동의 거의 기본이죠. EMG 연구들을 보면요. 주로 복직근, 특히 그 위쪽, 상부를 많이 써요. 아, 윗배 쪽이군요. 네. 근데 좀 흥미로운 게 복횡근이라고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코르셋처럼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네, 들어봤어요. 코어 근육. 이 복횡근 활성도는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와요. 어떤 연구에서는 7가지 운동 중에서 복직근 평균 활성도가 4위 정도였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네. 그리고 크런치 변형 동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동작들 사이에 복직근 활성도 자체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생체역학적으로 보면 이 척추를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디스크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부적절한 자세로 하거나 너무 많이 반복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허리 아래쪽이 바닥에서 뜨지 않게 딱 붙이고 목을 막 당기지 않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팔 위치를 바꿔서 강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케이블 크런치는 어떤가요? 헬스장에서 많이 하던데. 케이블 크런치는 외부 저항을 쓰니까 점진적 과부하, 그러니까 운동 강도를 계속 높여가기가 좋아요. 목 긴장도 좀 덜 수 있고요. 척추 굴곡 자체에 더 집중하기 좋죠. 아, 무게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대신 팔 힘이 아니라 정말 복근 힘으로 당겨야 효과가 있고요. 짐볼 위에서 하는 짐볼 크런치는 가동 범위가 더 크다는 장점이 있어요. 복근을 더 쭉 물려줄 수 있죠. 더 깊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이 짐볼 크런치가 그냥 바닥에서 하는 크런치보다 옆구리 근육, 외복사근이나 아까 말한 복행근 활성도는 더 높고 오히려 복직근 활성도는 좀 낮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고요. 오,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척추를 직접 구부리는 거 말고 다리를 들어올리는 운동들 있잖아요. 행행 레그레이즈 같은 거. 이건 어떤가요? 다리 드는 동작은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요. 행잉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 처음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고관절 굴곡근, 장요근 같은 근육들이 주도적으로 작용해요. 아, 복근이 아니라요? 네, 시작은 그래요. 복근이 진짜 제대로 쓰이기 시작하는 건 골반을 살짝 뒤로 기울이는 동작. 이걸 후방경사, PPT라고 하거든요. 이 PPT를 만들 때부터 복근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럼 그 PPT 동작 없이 그냥 다리만 까딱까딱 하면 복근 운동 효과는 별로 없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봐야죠. 물론 레그레이즈도 크러치처럼 복직근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만 그 PPT 동작이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몸 흔들리지 않게 딱 잡고 골반을 뒤로 기울이면서 시작하는 게 핵심이군요. 네, 맞아요. 동작 내내 통제하는 게 중요하고요. 누워서 하는 라잉 레그레이즈나 리버스 크런치도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라잉 레그레이즈는 누워서 하니까 좀 더 안정적이겠네요. 그렇죠. 리버스 크런치는 다리뿐만 아니라 골반 자체를 들어 올려서 척추를 더 구부리는 말아 올리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고요. 엉덩이를 가슴 쪽으로 이렇게 말아 올린다는 느낌으로요. 흔히 하는 실수는 뭐가 있을까요? 라잉 레그레이즈를 할 때 허리가 바닥에서 너무 아치 형태로 뜨거나 아니면 PPT 없이 그냥 다리만 드는 거. 리버스 크런치는 엉덩이를 충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군요. 미묘한 자세 차이가 근육 사용이나 부상 위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네요. 네,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복횡근 같은 이 몸 안쪽 깊은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은 따로 없을까요? 있죠. 스토머크 백큐엄이라는 운동이 대표적이에요. 이게 특히 복횡근을 타겟으로 해서 코어 안정성이나 자세 개선, 허리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숨을 후 내쉬고 나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쑥 당기는 거예요. 그 상태를 정상적으로 호흡하면서 버티는 거죠. 이게 그냥 배를 홀쭉하게 만드는 거랑은 좀 달라요. 복횡근을 의식적으로 수축하는 느낌을 찾아야 해요. 플랭크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버티는 운동? 등척성 운동의 대표 주자잖아요. 맞아요. 플랭크는 정말 여러 코어 근육을 한 번에 단련할 수 있어요.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다 쓰이죠. 동시에 몸이 아래로 처지는 걸 막는 신전 저항 운동 역할도 하고요. 요추가 과하게 꺾이는 걸 방지하는 거죠.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머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일직선 유지하는 거요. 네, 코어에 딱 긴장감 유지하고요. 자, 그럼 이제 몸통을 돌리는 회전 운동이나
회전하는 힘에 저항하는 운동들도 좀 볼까요? 이게 스포츠 동작이나 일상생활 움직임이랑 관련이 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러시안 트위스트가 대표적인 회전 운동인데요. 주로 옆구리 근육,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을 사용해서 몸통을 좌우로 비트는 거죠. 아, 이것도 그냥 팔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몸통 자체가 돌아가야 하는군요. 네, 몸통 중앙에서 회전이 일어나야 제대로 자극이 가요. 케이블 우드촉은 회전하는 힘과 그걸 제어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좋아요. 외복사근, 복직근, 복행근까지 다 쓰이죠. 대각선으로 케이블을 당겨 내리는 동작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팔로포 프레스라는 운동도 있는데 이건 좀 달라요. 회전 저항 운동이에요. 저항 운동이요? 네. 옆에서 케이블 같은 걸로 당기는 힘이 작용할 때 몸통이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버티는 거예요. 팔을 앞으로 쭉 뻗는 동작을 하면서 몸통이 회전하지 않게 코어로 딱 버텨주는 거죠. 아, 돌아가려는 힘에 맞서 버티는 거군요. 단순히 미는 게 아니라. 신기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몸을 옆으로 구부리는 운동이나 그에 저항하는 운동들은요? 덤벨 사이드 밴드는 옆으로 몸통을 구부리면서 주로 외복사근을 사용하고요. 사이드 플랭크는 옆으로 기울어지려는 힘에 저항하는 대표적인 외측 굴곡 저항 운동이죠. 몸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버텨야 하고요. 이것도 자세 유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수트케이스 캐리나 한팔 파머스 워크처럼 한쪽에만 무게를 들고 걷는 운동도 아주 좋아요. 아, 한 손에만 무거운 거 들고요? 네. 그럼 몸이 자연스럽게 무게 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하잖아요. 그걸 버티면서 걷는 과정에서 외측 굴곡 저항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옆구리 쪽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이에요. 들어보니까 복근 운동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식스팩, 그 복직근 운동만이 아니네요. 그렇죠. 옆구리 근육인 복사근들, 또 속근육인 복횡근까지 코어 전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 나눈 EMG나 생체역학 분석 결과들이 바로 이런 다양한 운동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크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사람마다 근력이나 근활성도가 좌우 비대칭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한쪽 팔이나 다리만 사용하는 운동, 런지나 한팔 로우 같은 편측성 운동들을 포함시켜서 좌우 균형을 맞춰주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보면 관절 건강에도 좋고 근육 발달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운동을 하느냐,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하느냐가 운동 효과나 안전성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쭉 살펴본 이 EMG 분석이나 생체역학적인 관점들이 바로 그 어떻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좀 이해하고 운동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볶음 만든다고 하면 보통 그냥 매일 크런치만 엄청 많이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 오해가 좀 있죠. 근데 복근도 다른 근육이랑 똑같다면서요. 그냥 막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요. 맞아요. 핵심은 바로 점진적 과부하 원리입니다. 이게 복근이라고 해서 뭐 특별 대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아, 점진적 과부하. 이 원칙 없이는 근육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육은 계속 적응하니까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강한 자극을 꾸준히 줘야 발달하거든요. 복근도 마찬가지고요. 점진적 과부하라? 그러면 그냥 무게를 더 무겁게 드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에 집에서 운동하거나 기구가 좀 마땅치 않으면요. 그럴 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무게를 추가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네. 점진적 과부하는 크게 보면 한 3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저항 자체를 늘리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덤벨을 쓴다거나 아니면 아예 운동 동작 자체를 더 어렵게 바꾸는 거죠. 동작을 어렵게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바닥에서 크런치 하던 걸 약간 경사진 벤치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레그레이즈 할 때 무릎을 펴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아하. 둘째는 이제 운동량을 늘리는 거예요. 같은 무게라도 반복 횟수를 하나 더 한다든지 아니면 세트 수를 늘리는 거죠. 횟수나 세트 수를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운동 강도를 높이는 건데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동작 속도를 일부러 아주 천천히 해서 근육이 긴장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와, 방법이 진짜 다양하네요. 네.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반복 횟수 한두 개 늘리는 것부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세트나 반복 횟수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이게 또 목표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목표에 따라 달라져야죠. 보통 근육 크기, 그러니까 근비대가 목표다. 이러면 세트당 한 10회에서 15회? 그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나 난이도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근지구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15회에서 25회 이상으로 반복 횟수를 늘리는 거죠. 아, 지구력은 횟수를 더 많이. 그렇죠. 그리고 주당 총 세트 수는 처음에는 한 6세트에서 10세트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 볼 수 있어요. 보통 운동 하나당 3세트 정도 많이 포함시키죠. 세트 사이 쉬는 시간은요? 휴식 시간은 보통 1분에서 2분 사이가 일반적인데 이것도 이제 운동 강도나 목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고요. 훈련 빈도는 회복 시간을 꼭 확보해야 하니까 주 2회에서 한 4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복근도 사실 부위가 여러 개잖아요. 운동 선택도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균형 있게 만들려면 뭘 고려해야 할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흔히 식스팩 하면 떠오르는 게 복직근인데 그거 말고도 옆구리 쪽,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리고 그보다 더 깊숙이 있는 복행근까지 다 고려해야 하거든요. 아, 복근 종류가 그렇게 많군요. 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짤 때는 복근이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다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몸통을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 크런치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몸통을 옆으로 구부리는 동작, 사이드밴드 같은 거, 또 몸통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동작 있잖아요. 러시안 트위스트 같은. 아,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통이 막 펴지거나 돌아가지 않게 버티는 거, 플랭크나 아니면 팔로프 프레스라고 해서 몸통 회전에 저항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주기적으로 운동 종류를 조금씩 바꿔주는 것도 정체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운동 종류도 바꿔주고요. 그럼 혹시 수준별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 구성 같은 것도 있을까요? 초보자나 중급자, 고급자 이렇게요?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초급자분들은 바닥 크런치나 플랭크 아니면 버드독 같은 기본적인 운동으로 먼저 자세를 잡고 코어를 딱 활성화하는 느낌에 집중하는 거죠. 주 2, 3회 정도 한 두세 가지 운동을 두세 세트씩 하는 걸로 시작해 볼 수 있고요. 네, 기본기부터. 그렇죠. 이제 중급자 정도 되시면 여기에 중량을 조금 더한 크런치, 덤벨을 안고 한다거나 아니면 행잉 니 레이즈라고 해서 매달려서 무릎 들어올리는 동작 있죠. 아, 네네. 그런 거나 케이블 우드 촉 같이 점진적 과부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주 3회 정도 서너 가지 운동을 3세트씩 진행해 볼 수 있겠죠.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상급자분들은 더 높은 강도가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케이블 머신으로 하는 크런치나 매달려서 다리를 쭉 펴고 들어올리는 행잉 레그 레이즈 아니면 그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앱휠 롤아웃. 아, 그거 엄청 힘들던데요. 네, 힘들죠? 그런 좀 더 강도 높은 운동들로 주 3, 4회, 너댓가지 운동을 3, 4세트씩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과부하를 주는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또 자기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게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꾸준히 관찰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조절하는 거예요. 훈련 일지 같은 걸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기록하는 습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음 근육 연결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근 운동을 할 때 그냥 동작 횟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그 복근 부위가 제대로 수축하고 자극받고 있다는 걸 의식적으로 계속 느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느낌에 집중하는 거요? 네, 맞아요. 특히 복근 운동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엉덩이 쪽 근육, 그 고관절 굴곡근 같은 다른 근육들이 힘을 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확히 배에 힘을 주고 있구나. 이 목표 근육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 감각을 키우는 게 어쩌면 그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운동 효과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복근 훈련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기에 멋진 복근, 심미적인 목표고요. 다른 하나는 신체 기능, 그리고 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이 둘은 접근법이 꽤 다르고 때로는 서로 좀 부딪히기도 합니다. 먼저 그 심미적 목표, 소위 식스팩에 집중한다면요. 아무래도 복직근의 크기하고 선명도, 이게 중요해집니다. 복직근이 그 배 앞쪽에 세로로 길게 뻗은 근육이잖아요. 이걸 선명하게 만들려면 무엇보다 체지방률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복근이 발달해도 지방층에 덮여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렇죠. 안 보이면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훈련 자체는 복직근의 크기를 키우는 데 좀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뭐 크런치나 레그레이즈처럼 복직근을 직접 딱 자극하는 운동들, 이런 걸 높은 볼륨, 그러니까 많은 세트와 반복수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죠. 세트마다 근육이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든 지점, 그러니까 실패 지점 가까이까지 밀어붙이는 경우도 많고요. 아, 정말 끝까지 쥐어짜는 느낌으로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복부 운동만으로 뱃살만 뺄 수 있다는 생각은 이건 좀 흔한 오해입니다. 우리 몸이 특정 부위만 딱 골라서 지방을 태우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 지방 연소는 안 되는 거군요. 네. 전체적인 체지방 감량을 위한 식이 조절이 운동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반대로 운동 능력 향상이 목표라면 이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복근이 얼마나 잘 보이는가 보다는 우리 몸이 실제로 얼마나 잘 움직이고 힘을 쓰는가, 여기에 도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맞아요. 코어의 힘, 안정성, 지구력, 그리고 뭐 팔다리로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나 부상 예방,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요. 관절 운동, 아니면 실제 움직임을 모방하는 그런 기능적인 운동들이 중요해지죠. 기능적인 운동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중에도 코어는 가속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이제 외부 힘에 저항하면서 척추를 안정시키는 훈련이 강조됩니다. 가령 몸통이 돌아가려는 힘에 버티는 팔로우프 프레스라던가 아니면 무거운 물건 들고 그냥 걷는 캐리 운동, 파머스 워크 같은 거예요. 또는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몸통의 중림을 유지하는 버드독, 데드버그 이런 동작들이죠. 아, 그냥 배에 힘만 딱 주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운동들은 그 배에 타는 듯한 느낌보다는 움직임의 질, 그리고 코어 전체를 단단하게 잠그는 능력, 이걸 브레이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레이싱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이게 척추를 보호하는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그럼 눈에 보이는 식스팩이 반드시 강하고 기능적인 코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아주 낮고 복직근이 막 발달했더라도 몸통을 회전시키는 힘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그 깊은 곳의 코어 근육, 예를 들어 복행근 같은 근육들의 기능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 복행근이라는 게 복부 가장 깊은 곳에서 코르셋처럼 허리를 감싸는 근육인데요. 척추 안정화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반대로 수행 능력 중심의 코어 훈련은 단순히 운동 능력 향상뿐 아니라 허리 통증 예방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이점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군요.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보이는 복근만 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혜택을 주는 셈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목표, 심미성이랑 기능성, 이게 완전히 별개의 길일까요? 아니면 같이 추구할 수는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조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기화 전략을 활용하는 건데요. 특정 기간에는 기능 향상에 더 집중하고 심미적인 부분은 약간 유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다가 다음 기간에는 또 반대로 접근하는 식으로요. 기간을 나눠서 집중하는 거군요. 네. 또 어떤 운동들은 두 목표 모두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량을 추가한 플랭크나 아니면 케이블을 이용해서 회전력을 사용하는 케이블 우드숍 같은 운동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기본적인 코어 근력은 심미적 목표를 위한 고립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아, 기본 바탕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두 목표를 동시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훈련 계획을 통해서 보기에도 좋고 기능적으로도 뛰어난 코어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주 3회 훈련한다면 이틀은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전신 운동이랑 기능성 코어 운동에 집중하고 하루는 크런치나 레그레이즈 같은 운동으로 복근의 크기를 키우는 방식,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 몸이 어떻게 보이고 또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이 두 목표 사이에서 각자 어떤 지점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둘지 혹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이걸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선명한 복근 다들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체지방률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체중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복근이 보이게 하는 그 체지방률하고 또 우리 몸 건강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성별에 따라서 기준이 꽤 달라요. 성별로요? 어떻게 다른가요? 남성의 경우 보통 체지방률이 한 13%에서 15%,
그 정도 되면 이제 복부 윤곽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요. 한 10에서 12% 정도 되면 근육 분리도라고 하죠. 그게 좀 더 뚜렷해져요. 아, 네네. 그 선명해지는 거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식스팩은 보통 한 6%에서 9% 사이, 그 정도 수준에서 나타나는 편이고요. 6에서 9%면 정말 낮은 수치네요. 네, 그렇죠. 반면에 여성분들은 좀 달라요. 생리적으로 필수 지방량이 남성보다 많기 때문에 기준치가 더 높습니다. 아, 필수 지방 때문에요? 네. 그래서 보통 한 21%에서 23% 정도 그때부터 복근 라인이 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17, 8%에서 20% 정도는 되어야 좀 선명하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럼 여성분들이 남성분들 같은 식스팩을 가지려면요? 남성이랑 비슷한 수준의 그런 선명도, 그 식스팩은 체지방률이 한 14%에서 16% 정도 범위인데요. 사실 이건 거의 뭐 운동선수나 전문 모델 수준이라고 봐야 해요. 와, 14%면 정말 대단한 거네요. 근데 이게 또 그냥 평균적인 수치일 뿐인 거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유전적인 부분도 크고요. 복근 자체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또 지방이 어디에 주로 쌓이는 체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체지방률이라도 보이는 건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뭐 복근 두께나 지방 분포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개인별 패턴에 따라서 선명도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숫자, 체지방률 숫자에만 너무 매달리기보다는요, 뭐 정밀 체성분 분석 같은 걸 참고하면서 자기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꾸준히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보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훨씬 더 좋죠. 하긴 체지방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꼭 필요한 필수 지방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럼요. 필수 지방. 말 그대로 생명 유지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지방량을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지방이요? 네. 이게 뇌나 골수, 신경계, 세포막 같은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구성하고요. 또 호르몬 생성이나 비타민 흡수 같은 핵심적인 역할도 담당하거든요. 그 미국 운동협회 같은 전문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 자료를 보면 남성은 체중의 약 2에서 5%, 여성은 조금 더 높아요. 생식기능 관련 조직 때문에 한 10에서 13% 정도가 필수 지방으로 분류됩니다. 10에서 13%요? 여성은 꽤 높네요? 네. 그래서 이 수치 아래로 내려가면 진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위험이 커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보는 체지방률은 이것보다는 당연히 높고요. 그럼 건강 범위는 어느 정도인데요? 보통 성인 남성은 14에서 24%, 여성은 21에서 31% 정도 범위를 건강한 수준으로 보고요. 이 중에서도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 피트니스 수준이라고 하죠. 그건 남성이 한 14에서 17%, 여성은 21에서 24% 정도로 봅니다.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성질환 위험도 낮추고 건강에도 좋고요. 아, 듣고 보니까 특히 여성의 식스팩 목표치 아까 14에서 16%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필수 지방률 하한선인 10에서 13%랑 너무 가까운데요. 거의 겹칠 수도 있는 수준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네. 와, 이거 좀 미적인 목표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필수 지방 수준 이하로 체지방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호르몬 불균형이에요. 호르몬 불균형이요? 네. 체지방이 성호르몬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족해지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에스트로겐 수치가 확 낮아져요. 그러면 생리불순이나 심하면 무월경, 불임 위험까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 심각하네요. 네. 실제로 여성 피트니스 선수들 대상으로 한 연구들 보면 극단적으로 체중 감량 후에 에스트라디올, 렙틴, T3, 테스토스테론 같은 주요 호르몬 수치가 정말 의미 있게 감소했고요. 일부는 나중에 체중을 회복해도 그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군요. 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해서 근육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성욕 감퇴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감기 같은 질병에도 쉽게 걸리고 골밀도도 감소하고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더 두드러지죠. 만성 피로감이나 에너지 저하, 집중력 떨어지는 거, 영양 결핍. 정말 다양한 건강 문제가 줄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위험하네요.
그렇다면 단기간에 막 무리해서 복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훨씬 현명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보기 좋은 몸도 중요하지만 그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추구의 가치가 있는지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죠. 자신의 현재 생활 방식이나 운동 능력,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요. 장기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체지방률 범위를 목표로 삼는 게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쫓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숫자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그냥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으면서 내 몸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태도가 중요해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건강, 웰빙 이걸 최우선으로 두라고요. 점진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특히 여성분들의 그 식스팩 목표치 있잖아요. 14, 16%. 이게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 수준 10, 13%는 얼마나 정말 아슬아슬하게 가까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 몸이 이상적이다라고 여기는 기준이 과연 내 개인의 건강과 항상 일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명한 복근 만들려면 결국 핵심은 에너지 균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몸이 하루에 쓰는 에너지보다 덜 먹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칼로리 부족 상태를 만들어야만 몸이 이제 저장해둔 체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할까요? 일단 각자 자기 몸의 유지 칼로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유지 칼로리요? 네, 현재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루 에너지양, TDEE라고 하죠. TDE. 이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쓰는 에너지, 기초대사율 BMR에다가 평소 활동량을 더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BMR? 그거 계산하는 공식 같은 거 있지 않나요? 미플린. 네, 미플랜 세인트 지거 공식 같은 게 있죠. 그걸로 BMR 추정치를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세, 175cm, 70kg 남성이다. 그러면 BMR이 한 1650kcal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자기 활동 수준을 곱하는 거예요. 만약 주 3-5회 운동한다. 그럼 활동 개수 한 1.55 정도 곱해서 TDEE, 그러니까 유지 칼로리가 대략 2550kcal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아하, 활동량을 꼭 반영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요즘엔 인터넷에 계산기 같은 것도 잘 나와 있어서 그걸 쓰면 훨씬 편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유지 칼로리를 알았어요. 이제 여기서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그게 문제네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이에요. 너무 확 줄이면 안 돼요. 확 줄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몸이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근육까지 같이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보통은 유지 칼로리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10에서 20%요. 네. 하루로 따지면 대략 한 300에서 500kcal 정도를 덜 먹는 거죠. 그 정도가 적당하군요. 네. 그 정도가 몸이 좀 적응하면서 꾸준히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좀 안전한 범위라고 봐요. 하긴 목표가 그냥 체중계 숫자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은 최대한 지키면서 지방 위주로 빼는 거니까요. 정확해요. 연구 같은 거 보면 주당 체중의 한 0.5%에서 1% 정도 빼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70kg인 분이라면 일주일에 한 0.35kg에서 0.7kg 정도가 되겠네요. 네네. 특히 이것도 체지방률에 따라서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체지방률에 따라서요? 네, 체지방이 아직 좀 많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주당 1% 가까이 빼도 괜찮은데 점점 살이 빠져서 체지방률이 낮아지면요. 예를 들어 남성 15% 이하, 여성 20% 이하다. 이럴 땐 속도를 늦춰야 돼요. 얼마나 늦춰야 하나요? 주당 한 0.5%에서 0.8%, 아니면 그보다 더 천천히요. 그래야 근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거든요. 근손실 방지가 중요하군요. 그쵸. 그 레네상스 피리어딕 같은 곳에서도 보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주당 한 0.8% 정도 감량이 좋다고 해요. 이게 재밌는 게 체지방이 낮아질수록 우리 몸이 근육을 지키려는 힘이 더 강해져요. 정말요?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칼로리 목표, 감량 속도 정해졌고 이제 뭘 먹느냐가 중요해지네요. 네, 바로 그거죠. 같은 칼로리라도 뭘로 채우느냐.
즉 다량 영양소 비율이 중요해집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세 가지 말이군요. 네, 이 비율이 근육 보존에도 영향을 주고 운동 능력이나 호르몬 균형에도 다 영향을 미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요? 네, 칼로리가 부족할 때 우리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려는 걸 막아주는 뭐랄까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방패 역할을 하려면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돼요? 꾸준히 저항 운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보통 체중 1kg당 1.6g에서 2.4g 정도를 권장해요. 1.6에서 2.4g?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둘 점은 체지방률이 낮고 칼로리 부족 상태가 좀 심하다. 그러면 단백질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더 많이요? 네, 체중 1kg당 2.2g에서 많게는 3.0g까지도요. 또는 제지방량, 그러니까 지방 빼고 나머지 체중 기준으로 kg당 2.3g에서 3.1g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와, 생각보다 정말 많이 필요하네요. 근육 지키기가 쉽지 않군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럼 지방은요? 다이어트 할 때 지방은 그냥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정말 안 좋은 생각이에요. 지방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라고요? 네, 특히 테스토스테론 같은 중요 호르몬 생성에 지방이 꼭 필요해요. 이걸 극단적으로 줄이면 호르몬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은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전체 먹는 칼로리 중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지방으로 채우는 게 좋아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체중 1kg당 0.5g에서 1g 정도는 먹어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렇군요. 지방도 꼭 챙겨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남은 칼로리는 이제 탄수화물로 채우는 거죠.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 그러니까 연료잖아요. 특히 운동할 때 힘을 내게 해주고요. 운동할 때 중요하죠. 그리고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단백질 스페어링 효과라고 하죠. 아, 그래서 단백질이랑 지방량을 먼저 정하고 남은 칼로리를 탄수화물로 채우면 되는데 이것도 개인 활동량에 따라 좀 달라져요. 보통 체중 1kg당 2g에서 5g 사이에서 조절하면 좋습니다. 어떤 탄수화물이 좋을까요? 이왕이면 통곡물, 채소, 과일 같은 좀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게 혈당 관리나 포만감 면에서 더 유리하고요. 알겠습니다. 결국 정리를 좀 해보면 충분한 단백질로 근육을 딱 지키고 네, 적절한 지방으로 호르몬 균형 맞추고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만큼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채우는 거. 이 세 가지 영양소 균형이 칼로리 관리랑 같이 가야 복근 만들기가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렇게 영양소를 잘 계획하고 칼로리를 따지는 게 목표 달성에 분명히 중요해요. 큰 도움이 되죠. 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 몸이 그냥 계산기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테고. 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잘 따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동시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 있잖아요. 뭐 피로도라든지 회복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신호들에 좀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절하는 그 감각. 어쩌면 이게 전체 과정을 쭉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더 본질적인 요소일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를 좀 길게 하다 보면요. 누구나 그 체중이 딱 멈추는 그런 정체기를 겪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좀 자연스러운 반응? 그러니까 대사 적응 때문일 수 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쵸. 그 대사 적응이라는 게 칼로리 섭취가 줄면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 쓰는 걸 이렇게 아끼려는 현상이에요. 아, 생존 본능 같은 거군요. 맞아요. 기초대사율 RMR이라고 하죠. 그게 떨어지고 활동할 때도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요. 옛날에는 이게 생존에 유리했겠지만 요즘 다이어트 할 때는 이게 딱 정체기나 요요의 원인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주 원인이 되죠. 그래서 그 미국의 비기스트 루저 참가자들 연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그 연구 정말 유명하죠. 참가자들이 살을 엄청 뺐는데 근데 6년 뒤에 보니까 대부분 다시 좀 체중이 돌아왔잖아요. 그쵸. 많이 들어왔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체중이 늘었는데도 그 기초대사율 RMR은 계속 뭐랄까 예상보다 훨씬 낮게 유지됐다는 거.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대사 적응이 정말 강력하고 또 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 이 강력한 대사 적응에 우리가 좀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게 다이어트 휴식기하고 재급식,
이런 전략들이죠. 아, 다이어트 휴식기랑 재급식. 들어봤어요. 휴식기는 좀 길게 쉬는 거 맞죠? 한 1, 2주? 네, 맞아요. 보통 그 정도 기간 동안 일부러 칼로리 섭취를 유지 수준까지 다시 먹는 거예요. 여기서 유지 수준은 이제 TDEA라고 하죠. 총 에너지 소비량. 아, 그냥 막 쉬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네요. 대사율 떨어지는 것 좀 막고 심리적으로도 좀 쉬고 호르몬도 좀 정상화시키고. 정확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요. 계속 칼로리 제한하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중간 휴식기를 갖는 게 기초대사율 감소를 좀 완화시켜서 대사 적응을 덜 겹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얼마나 자주 갖는 게 좋을까요? 그건 이제 개인의 체지방률에 따라 좀 다른데요. 체지방률이 낮을수록 좀 더 자주, 예를 들어 한 3, 4주마다, 그리고 높다면 한 12주에서 16주 정도 다이어트하고 나서 고려해 볼 수 있죠. 그렇군요. RP 스트렝스 같은 곳에서는 꽤 길게 6주에서 12주 다이어트 하면 그 기간의 절반에서 2배까지 유지기를 가지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걸 일종의 투자로 보는 거죠. 다음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생리적, 심리적 준비 기간으로요. 그럼 재급식은 휴식기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훨씬 짧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재급식은 보통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더 짧은 기간 동안 칼로리를 유지 수준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잠깐 확 늘리는 전략이에요. 아, 잠깐 확 늘리는 거군요. 목적은 뭐죠? 주 목적은 이제 근육에 고갈된 글리코겐을 빨리 채워주고 또 일시적으로 대사율을 좀 끌어올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만족감을 주고요. 특히 렙틴 수치를 단기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재금식 때는 주로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는 시기겠네요. 네, 보통 그렇죠.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지방량 1kg당 4에서 5g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기도 하고요. 이것도 그럼 체지방률에 따라 빈도가 다른가요? 네, 체지방률이 낮으면 좀 더 자주 할 수도 있고 높으면 약간 심리적인 환기 목적으로 가끔 활용하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재급식도 그냥 막 먹는 치팅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계획적인 거죠. 아주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다이어트가 호르몬에도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포만감 주는 렙틴은 줄고 배고픔 느끼게 하는 그렐린은 늘어나서 식욕 조절이 힘들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 휴식기나 재급식, 특히 탄수화물을 좀 늘려주면 렙틴 수치가 잠깐이나마 회복돼서 그 식욕 통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 T3도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대사율에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기간 칼로리 제한하면 T3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죠. 휴식기가 T3 회복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다만 T3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특정 호르몬이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오려면 좀 더 긴 유지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해요. 그렇군요. 길게 봐야 하는 거네요. 또 계속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 가용성이 낮으면 성호르몬 수치도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거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지방을 적게 먹는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성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근육 유지나 성기능, 전반적인 건강에도 당연히 안 좋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도 문제 아닌가요? 너무 빡세게 다이어트하거나 운동하면 높아져서 오히려 근육 분해되고 배에 살찐다고. 맞습니다. 만성적인 칼로리 제한이나 과도한 운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쉬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영양 전략만큼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양 섭취 타이밍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언제 먹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체지방 감량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요. 현재로서는 하루에 총 몇 칼로리를 먹고 또 영양소 구성이 어떤지가 타이밍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 무엇을 얼마나가 언제보다 우선이다. 그렇죠. 그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타이밍이 아예 의미 없는 건 아니겠죠.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물론입니다. 운동 능력을 좀 더 잘 발휘하고 또 운동 후에 회복을 빠르고 근육량을 잘 유지하려면 운동 전후의 영양 섭취 타이밍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운동 전에 에너지를 내기 위한 탄수화물 섭취라든가 운동 후에 근육 회복이랑 합성을 돕기 위한 단백질 섭취 시점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건 운동 효과를 좀 더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단백질을 하루에 여러 번, 한 3번에서 6번 나눠 먹는 것도 근단백질 합성에는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총 칼로리랑 영양소 균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되 운동 효과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보조적인 전략으로 타이밍을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본을 지키면서 추가적인 이점을 얻는 방식으로요. 다이어트 과정에서 우리 몸이 이렇게나 강력하게 적응하고 또 호르몬들이 변하는 걸 보면 어쩌면 진짜 어려운 과제는 단순히 체중계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우리 몸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좀 전략적으로 관리해서 그 결과를 오랫동안 지켜나가는 것, 이게 진짜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요, 다이어트 휴식기를 그냥 멈춤이 아니라 이 대사적인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 과정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다이어트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복근을 선명하게 만들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배고픔 참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배고픔을 잘 다스려야 꾸준히 할 수 있죠. 그래서 포만감을 높이는 식품 선택이 중요하다고들 하던데 포만감 지수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얼마나 오랫동안 배부름을 느끼게 하느냐, 뭐 그런 지표인데요. 보통 단백질이랑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이 높아요. 아, 단백질하고 섬유질이요. 네, 단백질은 소화가 좀 느리고 식욕 억제 호르몬도 나오게 하고요. 섬유질은 음식 부피 자체를 늘려주니까 위에서 좀 더 머무르게 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삶은 감자나 생선, 오트밀, 콩 종류, 통곡물, 채소들, 과일 중에는 사과나 오렌지 같은 거요. 아하, 그럼 칼로리는 낮은데 부피가 큰 음식들, 그런 저에너지 밀도 식품, 이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채소 듬뿍 넣은 국물 요리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가공식품보다는 영양 밀도가 높은 그 내추럴 식품 위주로 식단을 짜는 게 핵심이에요. 통곡물, 신선한 채소랑 과일, 기름기 적은 살코기, 생선, 계란, 두부 뭐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식단을 좀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밀프렙이라고 하죠. 이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아, 밀프렙? 네, 주말 같은 데 미리 재료 손질해두거나 몇 끼 분량을 만들어 놓으면 갑자기 배고플 때 막 아무거나 집어먹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시간도 절약되고요. 건강한 간식을 미리 챙겨두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저도 가끔 중간에 너무 배고플 때가 있어서. 네네, 과일 조금이나 견과류 한 줌, 아니면 채소 스틱, 삶은 계란, 플레인 요거트 같은 걸 준비해두면 고칼로리 간식 유혹을 좀 피할 수 있죠. 확실히 외식보다는 직접 해먹는 게 양 조절이나 재료 선택에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사회생활하다 보면 외식이나 회식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럴 땐 좀 난감하죠. 그럴 때는 메뉴 선택이 중요해요. 일단 채소가 많고 조리법이 기름지지 않은 걸 우선 골라야죠. 예를 들면요? 뭐 갈비탕보다는 비빔밥인데 고추장 양은 좀 조절하고 튀김이나 볶음보다는 찜이나 구이 이런 식으로요. 너무 자극적이거나 단 음식은 과식을 부르기 쉬우니까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아, 소스나 드레싱도 따로 달라고 해서 직접 조절하는 게 좋겠네요.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한식을 먹는다면 짜고 달지 않게 단백질이랑 채소 많이, 밥은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이런 원칙을 지키면 되겠군요. 네, 샤브샤브나 월남쌈 같은 건 채소랑 살코기 먹기 좋죠. 다만 마지막에 면이나 죽, 볶음밥은 좀 조심해야 하고요. 고기 구워 먹을 때는 지방 적은 부위로 쌈채소 많이 먹고요. 회나 해산물도 좋지만 곁들여 나오는 것들 주의하고. 네, 비빔밥, 포케, 회덮밥 이런 건 밥량이랑 소스양 조절이 필수고요. 구운 치킨이나 숯불 닭갈비는 껍질 빼고 먹으면 괜찮고요. 그럼 반대로 좀 피해야 할 메뉴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양념갈비나 삼겹살처럼 지방 많은 고기 너무 많이 먹을 때 튀김, 전, 부침개 이런 기름진 것들이죠. 그리고 찌개나 국국물도 나트륨이 많고 젓갈, 장아찌 같은 밑반찬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고요. 떡볶이 같은 분식이나 드레싱 듬뿍 뿌린 샐러드도 의외로 칼로리가 높을 수 있어요. 단호박, 옥수수, 고구마 같은 건 건강해 보이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하나요? 네, 그건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양 조절이 꼭 필요해요. 한국식 바비큐, 그 KBBQ 먹을 때는요? 지방 적은 부위 고르시고 마늘, 양파, 버섯같이 구워서 쌈채소 듬뿍. 밥보다는 쌈 위주로 드시고 양념은 최소화하는 게 좋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식단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물 마시는 거요. 물이요?
네, 수분 섭취. 하루에 최소 1리터, 그러니까 한 8잔 정도는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이 포만감을 줘서 식욕 억제에도 도움되고 가끔 우리가 목마른 걸 배고픈 걸로 착각하기도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럴 때 있죠. 식사 전에 물 한두 잔 마시는 것도 과식 막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설탕된 음료수보다는 그냥 물이나 녹차 같은 차 종류가 좋겠죠. 녹차에 있는 카테킨은 지방 연소에도 도움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듣다 보니 식단 조절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이어트는 심리 싸움이기도 하죠. 마음 챙김 식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음 챙김 식사요? 좀 생소한데요. 음식의 맛이나 질감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먹는 거예요. 내 몸이 진짜 배고픈 건지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먹고 싶은 건지 이런 신호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죠. 아,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 그런 가짜 배고픔을 알아차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나는 이걸 해낼 수 있다.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거창한 목표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성공 시각화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건강한 모습, 그때의 기분을 생생하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지지를 구하고 목표 달성했을 때 음식 말고 다른 걸로 보상하는 것도 좋겠네요. 영화를 본다거나. 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랑 잠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도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식욕이 늘고요. 잠이 부족하면 렙틴이랑 그렐린이라는 식욕 조절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음식을 더 찾게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명상이나 요가 아니면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 잘 관리하고 하루 7, 8시간은 푹 자는 거. 이게 볶음 만들기에 숨겨진 비결 같은 거죠. 결국 선명한 복근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단순히 칼로리 계산만 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러니까 수면이나 스트레스 관리 같은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음 상태까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몸과 마음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통합적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요구하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